이번 주는 스토버치보다 백스테이지의 분위기가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과도한 압박에 놓인 한 신예, 스스로의 틀에 갇힌 챔피언팀, 그리고 진실을 감추려 애쓰는 전설적인 팀까지. 오늘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야기지만 모두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던집니다. F1은 단순히 빠른 차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필요한 건 책임, 명확함, 그리고 실패를 인정할 용기다. 프랑코 콜라핀토는 테스트 중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알핀은 침묵했죠. 그 침묵은 충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레드불은 자기 자신이 만든 개념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팀 안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는 다른 차들로부터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라리, 마침내 입을 열었죠. 르클레르의 문제는 셰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남겼어요.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걸까요? 이렇게 데이터, 정치적 흐름, 감정이 만나는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이 결승선 채널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가장 평온함이 필요했던 사람에게 가장 큰 압박이 쏟아졌던 이야기부터입니다. 프랑코 콜라핀토, 지금 커리어에서 가장 예민한 시기에 또 한 번의 시련을 마주했어요. 피렐리 타이어 테스트 중 헝가리 서킷 11번 코너에서 그는 차를 잃었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몸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꽤 무거운 충격이었죠. 콜라핀토는 아직 F1에서 한 번도 10위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선에서도 거의 모든 세션에서 피에르 가슬리에게 밀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과 압박조차 없던 단순한 테스트에서조차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건 알핀 내부에서 이미 나오고 있던 속삭임을 더 키우는 꼴이 됐죠. 이 선수가 정말 F1 레벨인가? 계약 상황도 안정적이지 않아요. 경기 단위 계약으로 뛰고 있고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어요. 그 자리를 노리는 이름들도 많죠. 잭 두한, 터 프루쉐르, 그리고 미헬 슈마허까지 전부 콜라핀토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충돌이 아니었어요. 문맥이 문제였죠. F1은 이해보다 판단이 먼저 나오는 세계입니다. 심지어 테스트 주행에서조차 이런 실수 하나면 판단 아닌 단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 콜라핀토의 미래는 트랙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더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끔은요, 가장 단순해 보이는 일이 오히려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레드불 안에서는 요즘 이 말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레드불 본팀은 RB21과 함께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이 동생팀인 레이싱 불스는 더 안정적이고 더 꾸준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레이싱 불스 차가 어떤 트랙에선 더 나은데 왜 레드불은 그걸 베끼지 않는 걸까? 로랑 메키스는 여기 아주 짧게 답했어요. 안 돼요. RB51과 레이싱 불스의 머신은 애초에 개발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기 흐름을 해석하는 방식부터 질량 배분, 그리고 바닥 플로어가 작동하는 방식까지 두 팀은 전혀 다른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공유하거나 베낄 수 없는 구조인 거죠. 레이싱 불스가 레드불의 세컨드 드라이버들을 9번이나 예선에서 앞섰고 헝가리에서 보였듯 페르스타펜조차 평소보다 더 고전하는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단순히 부품을 옮기거나 아이디어를 복사하는 게 아닙니다. 한쪽 세섭을 그대로 옮긴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게다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따라하는 건 FIA 규정 위반입니다. 두 팀 모두 같은 그룹 아래에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팀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물론 백스테이지에서는 일정 수준의 기술적 대화가 있다는 건 모두가 알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떤 유사점이 있더라도 우연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레드불의 딜레마는 성장하지 않는 개념에 갇혀 있다는 점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그림자 팀을 기준 삼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랑 메키스는 헝가리에서 뭔가 달리 해보려 했습니다. 세팅을 바꿨고 새로운 시도를 했고 할 수 있는 건 다 건드려 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P1 첫 바퀴부터 잘못됐어요. 문제는 밸런스가 아니라 그립 자체가 없었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죠. 타이어도 롱런도 예선도 그 어떤 요소도 이상적인 조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차가 페이스를 잃는 건 물론 좌절스럽죠. 그런데 정체성을 잃기 시작했다면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헝가리에서 딱 30바퀴 동안 샤를 르클레르는 그 레이스의 주인처럼 보였습니다. 예상 밖의 폴 포지션, 흔들림 없는 페이스, 피아스트리를 완전히 제어하는 모습. 하지만 그 다음 뭔가가 무너졌어요. 차 자체가 아니라 논리가요. 르클레르는
갑자기 랩당 2초 가까이 느려졌고 포디움을 잃었고 자신감을 잃었고 무전에서는 인내심마저 무너졌죠. 그리고 페라리는 늘 그랬듯이 한참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샤의 시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고 그 다음엔 엔진이니 서스펜션이니 마모니 하는 루머가 돌았고요. 그런데 최근 내부 분석이 끝나고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샤의 시 문제가 아니었다. 팀 자체 설명에 따르면 기술적인 고장은 없었고 부품이 부러지거나 조립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프런트윙 세팅이나 타이어 압력 조정은 일상적인 수준이었고 랩당 2초나 떨어질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외부 환경 조건, 기온, 바람, 트랙의 변화. 하지만 그건 모든 차가 겪는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무너진 건 딱 한 대뿐이었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비록 공식적으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페라리가 실제로 타이어 압력, 차고, 엔진 모드를 조정했다는 것. 플랭크 마모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얘기죠. 중국 GP에서 해밀턴이 실격당했던 상황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한 예방책?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페라리는 단순히 우승을 놓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두려움 때문이었고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고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죠. 그리고 그건 전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야기예요. 완주하기 위해 차를 아껴야만 한다면 그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근본적인 겁니다. 바람의 방향을 분석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 주 토요일부터 F1 공장은 여름 휴식기로 문을 닫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원인을 못 찾는다면 그 다음 대응은 네덜란드 잔드보르트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머릿속에 남는 질문은 다음 서킷이 아니라 훨씬 더 단순하고 불편한 겁니다. 페라리조차 이 차가 왜 무너지는지 모른다면 도대체 누가 이 차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페라리가 아직 올해 안에 반등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끝났고 2026년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표원에서는 차의 성능이 떨어졌을 때 그 원인은 보통 숫자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도 설명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하죠. 르클레르가 헝가리에서 겪은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고장보다 더 깊은 걸 드러냈습니다. 바로 페라리조차 자신들이 만든 차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팀이 자기 차를 믿지 못하면 레이스는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리스크를 피하고 규정 위반을 걱정하고 모든 걸 숨기려 하게 되죠. 어쩌면 문제는 셰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완벽함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직도 버티고 있는 즉흥의 문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깊이 있는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결승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